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BC 뉴스룸입니다. 저는 메인 앵커 원종우입니다. 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 인류의 명절 뭐야? 근원적인 우리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명절이죠. 아, 10월의 마지막 날죠? 네. 노래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깔리고 너무 있습니다. 아저씨 같나? 아, 그게 이제 구분 기준이 그거래요. 10월 마지막 날에서 이용이 떠오르면 아재고. 그래서 맞아요. 네. 저한테 맨날 노래 불러보라고 하는 분들은 네. 그 연령대 범위가 있거든요. 아, 저 초등학교 때 30대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헬로윈. 네. 헬로윈을 얘기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다. 근데 저는 진짜 이용은 떠오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이용 쌤하고 인사도 했어. 진짜요? 갑자기 생각났어, 잊어버렸다가. 오. 어디 녹음하러 갔다가 이용 선생님이 또 봤다고 하니까 바로 이용 선생님이 되네요. 뭔가 사적인 느낌으로 죄송해서 이용 선생님이 무슨 DJ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방송국에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저 얼마 전에 텍스트 했는데 이용 선생님이 무슨 나는 왜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도시 무슨 축제 같은 데 나와서 노래하는 거 들었는데 노래는 엄청 잘하시죠. 네, 아직도 잘하시더라고요. 엄청 잘하세요, 노래는. 엄청 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옛날 뿐이죠. 근데 아직도 이용 선생님이. 우리 여기 이용 기자랑 구별하기 위해서. 네, 네, 여기 네, 이용 네. 기자는 다르니까. 네. 이용 선생님이 그때 출연하셨던 그 국풍 82. 네, 1982년도 진짜 했던 옛날 축제예요. 얘기네요. 여의도에서 했던. 그때 50이 이제 정권 잡고 얼마 안 돼서 뭔가 좀 페스티벌 같은 걸 하겠다고. 82였나요? 81 아니었나요? 81인가 82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81 국풍이라고. 일. 일이 네, 맞는 것 같아요. 81일 거예요.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고시 무렵에 이용 선생님이 딱 뜨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마. 그 81년 5월경이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 전에 5월 강주 그거를 그냥 넘기려고. 네. 네. 네, 국풍. 네. 아무튼 그래요, 그 그래요. 페스티벌 있었어요. 관제 페스티벌. 네. 예. 그래서 그게 어떤 그 비판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수 이용의 커리어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아, 근데 뭐 거기에 나온 궁금하지도 않아. 사람이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그 네, 뭐 페스티벌에?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요.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이거.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한 번밖에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해하려다 못하고 뭐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국풍 81. 아무튼 네, 그런 시절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제야? 30 지금 5년, 6년 전 얘기인데 우리보다 한참 위인 거죠. 한참이시죠. 네. 참고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때 마치 청년이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완전 꼬꼬마였어요. 절대로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기억 안 나요. 그거 다 언론에서 본 거야. 그 대학 들어갈 때까지 광주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맞아. 아, 저는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네. 고등학교 때 부산대학교 놀러 갔다 그 사진을 고2 때인가? 사실 진짜요? 몰랐죠, 네. 네, 저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변에 대학 있고 그러지 않으면 알기가 전혀 없었던. 네. 자, 이렇게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렀는데 네. 아무튼 할로윈. 할로윈이야말로 전 세계가 즐겨야 하는 명절이 아니냐. 일단 재밌잖아요. 유일하게 재밌는 명절이에요. 아, 그렇죠. 예. 장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명절이라고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우절 있잖아요. 과학과 사람들이 만우절 특집은 해도 할로윈 특집은 안 하지 아,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할로윈도 어차피 전혀 안 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 할로윈은 아웃도어예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건 이상해요. 아, 그렇죠. 아, 만우절은 온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아. 오프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 내가 점이 되게 지금 중요한. 무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음악이나 음향으로 충분히 무섭게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할로윈도 좀 이렇게 콜라이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국상 귀신 같은 거 있잖아요. 도깨비 이런 거 네. 네. 구려 네. 그런 건 가능은 하죠. 아니요 처녀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맞아. 제대로 하면요. 귀신은 진짜 우리나라 귀신 세상 제일 그 무서워. 월화의 공동묘지. 아니요, 일본 귀신이 더 무섭죠. 아, 네, 일본을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일본 귀신 태국, 무섭죠. 태국도 괜찮더라고요. 아, 동양 귀신이 무서워요. 아, 태국이 공포영화를 진짜 잘 네, 만들어요. 맞아요. 일단 동양 귀신이 무서워요. 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할로윈이 꽤나 문화가 돼가지고 홍대 앞이나 이태원, 뭐 이태원 옛날부터 그랬지만 근데 가면은 이렇게 많이들 분장하고 나와요. 그렇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트릭 앤 트리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30살이 넘은 나이에. 아, 그럼 사탕 줘요, 선배한테. 당연히 주지. 물론 혼자 다니진 않아요. 애를 하나 포섭해서 다니지. 혼자 그거는 다니는 앵벌이잖아요. 총 맞아, 총. 총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길거리 애들도 많았고 밴쿠버에 런던에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런던을 가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로윈 때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진짜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런던 가면 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오, 그게 어떤 신대륙의 명절이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그냥 지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기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할로윈 같은 게 다 나오는데. 아, 그렇지. 네, 맞다. 그쵸, 네. 예. 일단 어쨌든. 영국에 이날쯤에 그 시간이면 캄캄해요. 캄캄하죠. 네. 거의 한밤중에. 우울한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되는 비 오기 시작하고. 네. 어쨌든 네, 헬로윈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게 항상 과학하고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종교이기도 하지만 유령. 유령은 있느냐? 유령은 뭐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사람이 여쭤볼게요. 우리 이용 기자 네. 선생님 아닌 네. 이용 기자는 유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체험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으로. 중학교 때. 음. 본 적은 있는데, 뭐 푸대자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거요? 아니면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냥이 뭐예요? 그냥 그 머리 긴 여자였어요. 그냥 머리 긴 머리 긴 여자는 아니었고요. 그냥 머리 긴 여자 아니고 아니 근데 발이 없었다든가 뭐 특징이 있어요? 제 이마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아이고야. 네. 그분 참 특이한 분이네. 우리 엄마가 맨날 저한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 적은 그 봤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본 저를 믿기에는 너무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직후에 어떤 여자가 옆에 도망갔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꿈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면서. 네. 네. 그렇죠. K 박사님 어떠세요? 뭐 유령은- 믿다 떠나서 네. 뭐. 네. 뭐 저는 개인적인 체험을 한 적도 없고요. 아, 어릴 때는 뭐 이상한 게 본 것 같은 느낌도 얼핏얼핏 있긴 한데 네. 한 번도 저걸 뭐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네. 뭐 유령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살아있다. 사실 유령보단 칠성파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아, 그 이강환 그 사람. 무섭죠, 칠성파가. 네. 현실적인 위험이죠, 그게. 네, 네. 그렇죠. 최 팀장은요?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본 적은 없다. 네, 없고. 근데 본인이 뭐 이렇게 머리 위에 올라갔다면서요? 네, 저는 엄마 머리 꼭대기에 좀 올라갔죠. 별로 경험이 없으시다. 네, 경험도 없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 여기 동아사이언스에서 재밌는 기사를 내서 동아사이언스는 우리랑 좀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인용을 하고 말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뭐 헷갈아버리지만 우리가 귀신이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하나는 저주파, 초저주파. 진짜요? 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실제로 굉장히 이상한 심리를 끌어낸대요. 불안감, 공포. 이건 다 이제 연구를 한 결과. 네, 이 저주파를 가지고 초저주파들은 그런 오싹한 기분이나 이런 걸 실제로 끌어내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의 경우에는 초저주파가 사람의 눈에 공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팬이 돌아가면서 초저주파를 만들어내는데 그 환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네네네. 그 팬이 사람의 눈에 공진을 일으키는 18.98Hz의 초저주파를 발생을 시켰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유령보는 환각을 경험을 한대요. 이런 게 연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도 그런 효과를 일으키고 특히 이제 측두엽 쪽에 측두엽이 감정 이런 걸 관여하다 보니까 환상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죽은 다음에 뭐 밝은 빛이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걸로 경험하게 할 수가 있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도 줄 수가 있고. 저 그거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주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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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로 안 돼요, 주마등은. 주마등 실제로 안 될까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주마등 진짜 궁금한데. 인생을 한번 복습하고 싶으시군요. 네, 빠른 시간에. 빨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기에 참 어려운 체험이에요. 그건 차라리 이게 쉽지. 그다음에 폐가를 가면 폐가에는 이 곰팡이들이 있대요. 독성 곰팡이 포자 이런 것들이 두뇌에 영향을 준다는데 이게 뭐 북미 이런 데 가면 왜 마약 버섯 있거든요. 그 무슨 뭐 보라 미치광이 버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섯 그냥 흔해요, 되게. 마리화나 수준으로 흔한데 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팔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파는 걸. 유사 마약처럼 그 미치광이 버섯 같은 걸 파는군요. 실제로 이걸 먹으면 좀 효과가 있다고들 해요. 네.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그 포자가 퍼져 있을 때 거길 들어가게 되면 그 포자에 있는 그 성분 그런 게 아마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둡거나 막 그 습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폐가 이런 분위기. 그런데 가면 귀신이 느껴지거나 보이는 것과도 사실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 마음속에 있는 거다. 뇌 속에. 우리 뇌 속에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유령이 없다는 증거는 또 아니니까 저는 그냥 유령 비슷한 게 있으면 재밌을 것 많은 같긴 부분이 해요. 설명은 된다. 설명은 된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UFO도 그렇지만 그런 것의 99%는 다 네. 말도 안 되는 엉터리고. 사실 그 귀신 관련해가지고 증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사진술 초창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때 이렇게 막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중복 노출이나 네, 이런 것에 이중 대한 노출 뭐 그런 거. 그런 트릭이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을 때 많이 지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합성 사진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고 네. 너무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동영상이든 뭐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증거라는 것이 그러게 사진이 의미가 없어요. 더 많이 찍는데 귀신은 더 안 더 안 찍히네. 찍히죠. 네. 네. 최근에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많이 돌던 파일인데요. 뭐였냐면 그 인공지능을 딥러닝 학습시켜서 목소리 그 흉내내는 게 있었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청이라든지 이런 파일 같은 게 맞다, 들어봤어요. 이제 완전히 무슨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든지 다 흉내내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샘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유명인의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냥 그러니까 뭐 말투나 뭐 내용 같은 게 전혀 어떤 유해감이 없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건가요? I am your father. 뭐 그런 그렇죠. 거죠. 그 목소리로 말하자면 박근혜 I 워딩을. 네 워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참 별로다. 그럼 뭐 어머니로 빙의했다거나 이런 거 이제 막 할 수 있는 아, 네, 거구나.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너무 쉽죠. 네, 뭐 유령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네, 전혀요. 네, 할로윈 재밌게 보내는 건 좀 좋습니다. 저는 이게 뭐 그런 거, 뭐 놀 기회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환영이고. 그게 할로윈이 원래 그런 유령들이 무서워서 만든 거죠. 원래는 그랬죠. 네, 무서우니까. 네, 네. 그랬다고 하는데, 뭐, 이제는 즐겁게 그냥 재밌게 뭐 해외 거라고 너무 뭐라 그럴 것도 없고, 한 기회 있을 때 재밌게 놀자고요. 네. 그렇게 아예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자, SBBC 뉴스룸 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전하는 말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빅뱅의 메아리. 박사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냈습니다. 오, 그렇군. 수고했네. 미합주국 만세일세. 빅뱅의 메아리를 찾았으니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구만. 물론 이런 식으로 됐을 리가 없죠. 우주의 기원과 그 정체를 파헤치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와 우주 배경 복사와 빅뱅에 대한 과학적 지식들을 이강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특유의 친절하고 흥미진진한 입담으로 풀어냈습니다. 우주가 빛에 새긴 모든 흔적을 찾아라. 빅뱅의 메아리. 도서출판 마음산책. 자, 뭐 이 책은 여러분이 지난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들으셨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돼서 그 내용은과 제목과 뭐 기타 등등이 계속 언급된 바로 그 책이죠. 와. 이제 이게 발매가 이제 돼서 지금 절찬 판매되고 있는 거잖아요. 절찬인지는 잘 모르겠고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뭐 수식어죠, 뭐.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이 책을 못 읽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만 들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드디어.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책이 정말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많이 특히 과학책이 많이 팔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 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책을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줄 걸 그랬죠. 네, 막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책이 정말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그 기차 안에서 읽다가 내리기 싫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재밌게 읽었었고요. 그리고 뭐랄까, 그 책이 내용이 가벼운 건 아닌데 책이 정말 쉽고 되게 다정하달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중요하죠. 친절한 거. 네, 되게 친절하고 네. 다정한 책입니다.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희 팟캐스트의 모토 그거잖아요. 친절하게 얘기하자. 쉽게는 못해도 친절하게 하자. 그건 사실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빅뱅의 메아리 바로 빅뱅의 메아리 책이 지금 시중 유명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이제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제가 그 예스24에서
그 5위를 한 적이 있어요. 과학책 분야에서. 아, 네. 그래서 네. 딱 보고 이거 캡처해야지 그러고 다음날 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그 자주 가는 그 온라인 서점이 있는데, 이북 서점이 있는데, 거기 꽤 상위에 있던데요? 빅뱅의 메아리? 아, 그래요? 네. 벌써 이북이요? 이북이 나왔어요? 네, 이북으로 나왔더라고요. 동시에 네. 나왔구나. 네. 네. 이북은 별로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조금만 팔려도 금방.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K 박사님의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라든지 그 설명하는 방식 같은 데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읽으면 다 약간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TTS. 아, 네. 네, 되죠.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되게 막 이제 적응이 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이 K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같은 거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니까 되게 잘 이해가 된다. 막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책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냥 읽으면 뭔 소리야 하면서 넘어갈 건데, 맞아요.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뭔가 알겠는 거죠. 그 우리 팟캐스트도 그런 그런 것을 추구하죠. 네. 아니, 제가 예전에 되게 그 좋아하던 치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 근데 이제 치료를 되게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항상 되게 좀 잘 해주시고 과잉 진료 안 해주시고 막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치과 치료를 대충 끝내고서는 이제 됐으니까 이제 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라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라식도 여기서 받으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치과에서. 네, 치과인데. 선생님이 정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보험, 약관 이런 거를 또 만약에 K 박사님이 쓰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약간 재밌게 이런- 읽어 심지어. 아, 네, 이런 느낌. 아. 그 약간 다 읽고 나 좀 줘. 이런.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게 가벼운 내용도 아니고 꽤 이제 긴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고 뭐 일단 복잡한 내용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 사실은 어느 정도씩은 다 들어봤던 내용이고요.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네. 열심히 들으셨으면. 네. 그렇죠. 4년 정도 들었으면은 일단 대부분은 있는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되게 매끈하게 좀 이어지고 연결이 되면서 아, 이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네. 그것들이 되게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지? 맞아요. 재밌는 얘기들, 되게 열받는 순간들 막 이런 거랑 같이 맞아요. 네, 되게 즐겁게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지난 편이 다 이 얘기였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네. 제가 이 책의 추천사 우리 팟캐스트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던 윤성철 서울대 교수님의 네. 추천사를 한번 읽는 것으로 또 이분이 또 우아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문장도 제가 그렇고. 괜히 그분한테 추천사를 못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과학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사를 못 쓰는 거죠, 박사님. 아, 한 사람은 찍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잘 넘어가셨어요. 뭐지, 윤성철 박사님 책이 팔릴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저런 추천사를 쓰는 사람은 어떤 문장을 쓸까? 네. 와. 야, 저희 그 예전에 과학책 읽는 저녁 같이 하셨던 이제 곧 개편하면 다시 돌아오시겠지만, 유지영 네. 교수님이 네. 저희 저도 봤어요, 페북에. 네, 페북에, 본인 페북에 그걸 하나 쓰셨는데 뭐라고, 그 빅뱅의 메아리를 읽으시고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러 온 서산 마엘 삼존 불상의 미소 같은 부드러운 일상 한국어 문체의 과학서가 있나. 학교 때 읽은 과학 교과서들 다 때리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방송에서 해야지. 네, 유지원 교수님 꽤 까다로운 분이에요. 아, 네, 엄청. 엄청난 찬사입니다, 저거는. 네. 네. 저 진짜 그 까다로운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약간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K 박사님 말을 듣고 이제 말하자면 같은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거를 공유를 해왔는데 네. 책을 같이 읽고 또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같이 깔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강추하는 책입니다. 맞아요. 빅뱅의 사실 메아리. 사실 K 박사님 책 두 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두 권이 사실 보면 칼세이건 코스모스에 없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 내용이 아니죠. 그쪽이 몰랐던 이후의 내용을 얘기도 이야기하는 있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는 것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허점을 메워주는 책. 빈틈을. 빈틈이라고 하죠. 헛집이라고. 허점이라는 게 좀 더 공격적인 것 같잖아요. 잘난 것 같고, 이쪽이. 네, 빅뱅의 메아리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진짜 SBBC 뉴스룸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늘 그렇듯이 최 팀장부터 한번 뉴스를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아시다시피 그 계속 문화 뉴스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문어요. 네, 예. 지난 10월 8일이 문어의 날, 국제 문어의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옥토퍼스잖아요. 그리고 10월이 옥토버에 난 문화인 줄 알았어요, 지금. 문어. 국제 문어의 날이 네, 있다고요? 문어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문어가 다리가 8개고 10월이 옥토버 이러니까 10월 8일을 국제 문어의 날로 네. 선정해서 문어 보호나 문어의 어떤 그 뭐랄까 훌륭함을 축하하고 뭐 그런 어쨌든 기념하는 그런 네. 날이 있는데 10월이 옥토버가 된 것 자체가 8에서 온 거죠. 두 달 네. 밀렸어요. 두 달이 밀린 거예요? 네, 밀려가지고. september도 그게 7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트가 밀렸어요. 네, 네, 네. 7이죠. 밀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경우죠. 줄라이와 라틴어에서. 오거스트가 끼는 껴들어서.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어의 날 제가 지금 3달째 문어 뉴스를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문어의 날 기념으로라도 이제 꼭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기나긴 진화의 얘기다 보니까 이제 시를 다투는 긴급 속보들에 자꾸 밀려가지고 하지만 언젠가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문어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문어 얘기 하나보다 했더니 네, 전할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문어 특집 한번 할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 네. 낙지는 안 좋아하시는데 쭈꾸미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것들은 다 거기서 거긴 거잖아. 근데 서양인들 입장에선 다 옥토퍼스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는 그 노화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노화나 영생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좀 갖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문어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게 그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그 뇌 노화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시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이 시아버지가 은퇴한 의사세요. 83살인데 네. 이 나이까지 책을 그것도 의학 서적을 편집을 하고 의료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우와. 굉장히 예민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수영 대회 같은 데 나가시고 그러니까 육체 활동이나 정신 활동을 하는 이런 이제 노인들에 대한 기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이런 분들을 이제 슈퍼 에이저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한 게 없는데 초노인? 초노인데 나름 재밌잖아요. 좋다. 네, 초노인 좋네요. 초노인 네, 좋네요. 네. 제가 슈퍼 노인이라고 불렀는데 초노인이 더 좋네요. 초노인. 네, 초노인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 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그 나이 또래는 물론이고 25세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함을 원래 25세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요? 기억력은 몰라도. 근데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뇌과학 연구실에 계시는 분인데 왜 어떤 노인들은 그런 명민한 두뇌와 지성으로 죽음 직전까지 살다가 가시고 어떤 분들은 기억력 감퇴와 이런 어떤 약해지는 지성으로 고통받아야 될까? 네. 이 두 부류의 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랩에서 fMRI로 17명의 슈퍼에이저스, 그러니까 뭐 브릿지 대회에 나가는 노인들, 뭐 이런 어떤 뭐 저널에 브릿지는 계속 카드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 저널에 계속 투고를 하고 있는 분들, 뭐 연구를 하고 있는 어쨌든 이런 이제 17분의 뇌를 찍어서 촬영을 했더니 이 비슷한 연령의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변연계의 발달이 다른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다고 해요. 대뇌 변연계. 변연계가 변연계. 뭐예요? 대뇌 변연계를 말하는 거죠. 네, 대뇌 변연계는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예전 구분으로는 뭐 포유류의 뇌라고 그렇죠. 하는 감정이나 대뇌 피질 안쪽에 있는데 네. 대뇌 피질, 소위 대뇌 겉질이라고 하죠. 네네. 그 부분이 완전히 인간의 뇌라면 그 안쪽에 있어서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 지역.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그걸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나누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그 구분을 저희가 다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저희는 이제 아주 실용적으로 이 변연계를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스톱이나 스토크 같은 퍼즐,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수영 대회에 출전을 하거나 수영 대회 출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어. 자신의 어떤 한계에 도전을 하고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야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부위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근육을 키우는 원리랑도 조금 비슷한데 그 운동하고 나면 약간 통증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통증이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좀 강렬하고 강력한 노력의 불쾌감 없이는
더 젊어진 두뇌가 제공하는 어떤 날카로운 기억 같은 게 좀 불가능하다. 기억이나 어떤 주의력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이었어요. 머리를 많이 쓰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많이 쓴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 정도로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스톱을 치려면 진짜 마카오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타짜들하고 술기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을까 정말 되게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왜 가지고 있는 속설 중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하게 하는 말들로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늙었다라든지 맞아요. 이제 이런 속설들을 조금 증명하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이가 들고 은퇴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면 본인도 약간 불쾌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사회 전체나 주변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배려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는 걸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노력이나 육체적인 뭐 스트레스나 노력 이런 불편함 이런 걸 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뇌 조직이 더욱더 얇아지게 되고 기억력과 주의력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끝까지 도전을 하란 얘기군요. 네, 뭔가에. 어려운 일과 본인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합니까? 네, 사실은 이제 긍정왕이라면 본인이 최근에 약간의 기억력이 나빠졌다라든지 주의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나는 꽤 편안하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 기사가 약간 좀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오던 노년에 대한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더 많이 쉬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고 힘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생각과는 좀 반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에너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를 더욱 더 약간 학대라고 쥐어짜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 육체나 뇌의 고통을 좀 주는 단계까지 우리를 좀 몰아붙이고 이제 그래야지 어떤 좋은 상태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서 제안했던 건 어떤 새로 악기를 마스터하거나 사실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육체적으로나.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그리고 어떤 온라인으로 대학 과정을 수강하는 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도전적인 일이죠. 되게 잠 오는 과정인데. 그 영상 편이.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저희와 함께 이제 수학 강좌 같은 걸 시작을 해보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좋네요. 네. 지금 배워놓고 확실한 도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나이 들어서 뭘 하려면 지금 배워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로 배우긴 어려우니까 지금 배워놓고 노년까지 이제 틈틈이 수학이라는 취미를 이제 갖고 보면 이것도 어떤 초노인이 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사실은 이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문어를 잠시 기다리라고 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연구를 보니까 이미 슈퍼 에이저가 되어 있는 초노인 상태로 살고 있는 17명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을 이제 본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따라가면 초노인이 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걸 성과를 가진 초노인으로서의 그 성과를 이미 얻어낸 사람들의 특징을 본 거지.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건지 정말 그냥 상관관계에 불과한 건지는 조금 저는 의문이 되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이런 논리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왜 빠져나가겠습니까 여기서. 그와는 별개로 분명히 수학 강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왜냐하면 저희가 뭘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막 3시간도 안 돼서 매진시켜주고 원래 우리 그러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근데 아직도 저희 수학 강좌가 이게 완판이 안 돼서 제가 왜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할 일을 해야지 다 안 하셔서 이거 한 번 더 말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뭐 말은 저렇게 하는데 괴념치 마시고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뇌과학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고차원적인 뭐 수학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화 과정으로 사실 자연스럽게 진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사람들이 억지로 훈련을 해서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게 힘든 거거든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에 그 인류가 생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아도 인류가 멸종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걸 유지를 하려면은 그 부분에는 계속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인류는 그게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되도록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유지하려면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제가 기타 공부를 했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근데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서 좀 미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수학이나 다름없어요. 적어도 산수는 돼요. 복잡한 산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손으로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거고 나이 들어서 그걸 정말 깊이 한번 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나중에 뭐 이런 거는 사실 평생을 붙잡아 가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뇌를 자극하는 그런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있는데 그 예전에 어느 프로에서 그 송창식 씨가 나와가지고 가수 송창식 그분이 지금도 매일 기타 그 기본 손동작만 2시간을 연습한대요. 우와.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어서 기타 실력이 주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연습을 안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연주는 스포츠랑 비슷해서 연습 안 하면 줍니다 그냥. 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저 무술 같은 거 뭐죠? 저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네. 막 이갑자씩 산 노인들 120년 네. 이 마두들 있잖아요. 그 사람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이 먹고 그리고 이 사람들 훈련도 안 해. 젊어서 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버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맨날 연습장이 없고 어디 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 괜히 술이나 먹고 막 그러다 갑자기 막 전혀 무술도 안 하다 갑자기 막 땅을 뒤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없고 연주나 스포츠나 뭐 몸 움직이고 머리 쓰고하는 건 안 하면 닳게 돼 있습니다. 그냥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 좀 연주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지. 송창 씨는 돈이나 있고 2시간. 근데 저는 그런 메타포 이렇게 일 안 하고 연습 안 하지만 극강의 내공이 있는 그런 걸 사실 군대에서 행정병 하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열심히 일해봤자 맨날 놀던 저 간부께서 네. 그 옆 부대에 전화 한 통 하면 문 해결되는 내공이란 것은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못 알고 있었네 우리가. 네, 이렇게 지금 슈퍼 에이저의 초노인. 네. 초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얘기를 수학 공부를 해주셨는데 네, 수학 공부를 하자. 맞아요. 이게 그 예전에 인간극장 거기에서 되게 나이 많으신데 인꼬부부인 부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할아버지가 90세,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그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진다는 생각을 해야지 늙어서 어제보다 못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되게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저런 생각이 사실 계속 갖고 있기 좀 힘들죠. 네. 말은 쉬운데 네. 힘들어요. 나이 들면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뭐 하러 그러나 싶고 벌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1년에 100m 달리기 기록을 0.1초씩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와, 그거 괜찮은 포인트인데? 그런 식으로 가면 충분히 오래 살면은 뭐 0초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무한히 0으로 수렴하나요? 그렇죠. 한 50년만 계속 하시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참 말이 너무 또 딴 데로 새버리네요. 어쨌든 초노인, 네, 수학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 초노인이라는 어떤 그 특별한 존재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혹사시키는 데에는 그만한 게 없죠. 왠지 안 올 것 같아 또. 자, 이제 제뉴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뉴스도 사실 이거랑 좀 관련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뉴스는 초노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정상 노인으로 살자 정도 수준인데 왜냐하면 이제 알츠하이머 얘기거든요. 알츠하이머가 뭐 사실 웬만한 분들은 다 가족 친지 중에 한 분 정도 계시고 환자가 저희 할머니도 이제 알츠하이머로 오래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아직 치료가 안 되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치료가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료약이 나오면 대박 나는 아이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아그라였고요. 틈새를 찌르는 것도 꼭 필요한데 또 하나가 발모제입니다. 발모제죠. 네. 발모제도 제대로 나오면 아직도 좀 부족한데 엄청난 히트를 치게 돼 있고 뭐 당연히 뭐 암 치료제 이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약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리부트된 혹성 탈출이 알츠하이머 약에서 시작하잖아요. 맞죠. 아 그런 거 그 저기 아니에요? 네네. 저거 이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작인 거예요. 아예 안 본 사람에게 스포일러 아예 있잖아요. 안 본쳐도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죠? 그죠. 네. 알츠하이머란 병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환자라는 그런 식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올 수가 있고 네. 예방약도 없고 네. 주변 그런 상태고.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고통을 받죠. 네. 어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자기 자신이 지워져가는 거잖아요. 너무나 저를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안 좋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당연히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약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류의 약의 이제 한 갈래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냐 하면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의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응집된대요. 이래가지고 이게 뇌세포를 죽인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뭐 몸 안에 뭐 여기저기 있는 거겠죠. 요게 모이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응집을 못하게 하면. 네. 그걸 억제하는 쪽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 하나의 중요한 갈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의 독성이 일으켜서 신장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내가 알츠하이머 오는 것 같아서 알츠하이머 약을 먹었더니 신장이 망가지는 네. 이런 상황은 알츠하이머만큼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뭐 알츠하이머가 100% 낫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약의 효과는 있는데 신장에 독성이 있어서 쓰지 못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항공대 연구진이 이걸 실험을 해서 뭘 해놨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트로이 목마와 이 물질을 연결해서 뇌에 침투하도록 했다. 근데 우리 보통 트로이 목마는 저 컴퓨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 트로이 목마 말고 네. 그건 그거대로 있는 거고 네. 바이러스 일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래요. 지금 이 물질이 혈뇌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가요? 예, 뇌에는 이제 혈액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만 이 몇 개의 막이 있어요. 막이 있어서 어떤 물질은 어디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물질은 어디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베리어들이 있는데 그게 있지 않으면 이제 뇌에 직접적으로 네. 굉장히 뭐 아주 예민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뭐 피가 바로 이제 안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못하게 하나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들이 있는데 이 막은 이제 뭐 삼투압이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네네. 절대 이제 못 뚫고 들어가게 돼 있는 그 되게 신기하죠 이런 게 있는 네, 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약이 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농도를 높여야만 조금 들어가는데 그럼 신장이 망가지는 그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뭘 한 거냐면 그래서 뇌 약이 힘들구나. 혈내 장벽 투과 약물 전달체라는 것들을 찾은 거예요. 이제 뭘 할 수 있나 이것을. 이 전달체들에다가 이 약물을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 둘러싸는 거죠, 전달체로. 목마에 숨기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 트로이 목마란 말이 그건 게, 이 전달체가 트로이 목마고, 그 안에 약을 숨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이 혈뇌 장벽이 얘를 이제 자기가 투과시켜도 되는 물질로 오해하도록.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고농도의 약을 뇌에 바로 투여할 수가 있게 됐다. 이걸 이제 한국의 포항공대 팀이 처음에 약을 만들었다가 이게 신장 독성이 생겨서 포기했다가 다시 시도해서 이걸 해낸. 이게 불과 며칠 전 뉴스인데. 그럼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 건가요? 치료제들이 물론 이제 치료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이런 거는 또 뭐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이걸 뭐 주입한다고 해서 그동안 사실 암이 여러 번 정복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암 정복 여러 번 됐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농도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던 곳에 10분의 1만으로 낮춰도 지금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혈내 장벽을 쉽게 투과를 해서 알츠하이머를 실제 앓고 있는 동물의 학습과 기억 능력을 회복시켰대요. 그러니까 꽤나 임상이 지금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꽤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뭐 알츠하이머를 포함해서 뇌에 이제 약물들 혈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서 잘 작용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약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트로이 목마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점에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솔직히 제 기분일 뿐입니다만은 이런 식의 것들은 정말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네. 노벨 생리의학상을 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는데요. 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이 정도 무게면 네.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약 잘못해가지고 막 침팬치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대단한 약을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예,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질병이라든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약회사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아이 그 돈 벌어야죠. 네. 여기에 지금 투자가 얼마가 들어간 건데 이 연구하려고 그죠. 네. 수천억씩 들어가요 막. 음. 당연히 돈 버는 것이고 너무 이제 보면 우리가 속설로 인해서 거대 제약회사들은 악이고 무슨 굉장히 사악하고 네. 거기에 비해서 자연주의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씩 얘기했던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아나키. 이 아나키 예. 이런 사람들은 선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투자가 아니고 새로운 약이 나오기가 힘들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FDA니 뭐니 다 통과해야 되고 네. 그러다 실패한 약이 부지기 쓰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제약회사 측이 사악할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과학적인 약이 나오잖아요. 병을 고쳐준다고 아나키는 안 고쳐준다고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돈을 얼마를 써도 내 병이 나으면 어쨌든 네,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물론 방금 전에 K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도 여러 번 정복됐고 뭐 모든 굉장히 많은 병들이 알츠하이머도 수차례 사실 몇 번 정복됐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그동안 얘기들을 기사로는.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과학계가 의학계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자. 네. 그런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알츠하이머 걸릴 걱정 별 걱정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기우를 갖지 말고 조금 편하게 생각해 가면 뭐 하나하나 되지 않을까 그런 일단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방법은 수학 공부. 네, 수학 공부가 알츠하이머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렇죠. 말았는데 네. 알츠하이머 쪽 환자들이 가장 안 생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정말로 과학자하고 수를 다루는 사람들하고 글을 다루는 사람들, 작가들. 작가들이 알츠하이머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작가들이 단명해서 치매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걸릴 아닙니다. 확률이 낮을 수 와, 있다고. 납득. 뭐 연구를 저런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그것도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가끔 유명한 작가 중에 단명하는 작가가 있는 거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삽니다. 네. 네. 아무튼 이 글을 계속 열심히 쓰고 있는 이런 작가들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쓰고 뭐 책을 쓰려면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쉴 새 없이 해야 됩니다. 네, 생각을 열심히 하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문장을 고쳐야 되고 뭐 심지어는 그 피드백 돌아오는 것도 일일이 신경 써야 되고 굉장히 뇌를 혹사시키는 과정이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언젠가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알츠하이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품으로써 젊었을 때부터 알츠하이머를 예방해보자 이런 얘기를 너무 이러다 보니까 이 방송마저도 지금 전체가 무슨 광고 방송 같이 되는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의도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광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팩트. 굳이 수학이 아니라 뭐 악기, 다른 나라 언어, 네. 코딩을 배울 수도 있는데 마침 수학 강좌도 있다는 그렇죠. 것일 네. 뿐이지. 저 어디 가서 저거 배우려면 쉬워요. 근데 수학은 우리가 이미 제공하고 있거든. 편하게. 네. 바로 이제 저희 그렇죠. 우리가 홈페이지. 악기 강좌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사이언스 위드 피플 보시면 약간 불쌍하다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알츠하이머에서 자유로운 미래. 이게 과장 법에 걸리겠다 이거. 장난이다. 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줄 알고 넘어가고요. 네. 이제 저 K 박사님은 진짜 네. 뉴스를 준비해 주셨죠? 네네. 네. 항상 제가 준비하는 게 진짜 좋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뉴스예요. 네. 예, 뉴스에 많이 나왔고 이미 사실. 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노벨상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요. 올해 노벨상하고 관련이 네네. 바로 연결된 주제죠. 아마 노벨상 그 수상 기념 발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노벨상 네. 발표되고 그 다음 주에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중력파를 발견하신 네. 하는데 공로를 한 세 분이 받았죠. 그렇죠. 그게 발표가 되고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또 새로운 중력파를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저번에 중력파를 자주 발견하니까 네. 이제 웬만한 거 아니면은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력파에 대해서. 근데 웬만한 거였어 이것도.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블랙홀 그거 하는 건 하지 그렇죠, 말자 그렇죠. 그랬었죠. 블랙홀 충돌은 더 이상 안 한다.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블랙홀 충돌이 있었는데 안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네. 그렇다면 이것은 블랙홀이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게 5번째 중력파예요. 총 네, 5번째. 네. 네. 5번째고 발표된 거는 10월 16일이고. 이것도 맨날 발견되는 것 같은데 5번밖에 안 되네요. 그러게요. 이 중력파 이름은
GW170817. 아, 중력파 이름도 있어요? 네, 다 있었어요. 네. 네, 그 GW는 중력파라는 뜻이고요. 아, 네,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네. 네. 그리고 170817은 17년 8월 17일에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단순하다. 네. 우리 저 워드 파일 같은 거 이름 붙일 때랑 네,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똑같아요. 공문 번호 붙이는 네, 거예요. 중력파 이름 다 알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네. 사건 헛나 이렇게 이번 중력파가 다른 것과 다르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블랙홀이 충돌한 게 아니고 네.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을 했습니다. 중성자별. 네, 이거는 처음이고요. 이거는 블랙홀보다 건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질 게 많다. 네, 건질 게 자료로. 왜냐하면 일단 충돌 과정이 길어요. 아, 신호가 그렇군요. 한 100초 정도 옵니다. 아, 진짜요? 그거는 블랙홀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인가요? 오랫동안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력이 예, 약하니까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네. 블랙홀은 그냥 거의 1, 2초 안에 끝나버리거든요. 네, 휙 이렇게 휙 하고 끝나버리는데 이거는 충돌 과정이 꽤 길기 때문에 저 사운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성어일 뿐 실제로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소리 나요. 소리를 그 음성 신호로 바꾸면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걸 이제 웨이브를 이제 네. 소리로 바꾸면 네, 이런 그래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홀 신호를 처음에 첩프 신호로 그랬거든요. 아, 짹짹 네. 짹처럼. 네. 네. 하지만 진짜 소리가 나는 건 진짜 아니고요. 소리 주파수대로 바꾸면은 그런 소리가 된다. 모든 전자기판을 전부 소리 주파수로 바꿀 수 바꿀 수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래서 100초 정도 지속이 되고 네. 중요한 건 블랙홀은 중력파 위에 다른 신호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눈을 안 블랙홀이기 보니까.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그냥 중력파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중성자별은 충돌하면은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빛이 난다는 얘기죠. 네, 빛이 납니다. 네. 그리고 거의 모든 파장에서의 빛이 다 나와요. 오. 아.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그 모든 파장에서 다 관측을 했다는 겁니다. 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감마선에서 라디오파까지 다 그렇죠. 가시광선 포함해서. 그렇죠. 오. 네. 이거 모든 파장이라는 건 눈으로도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눈으로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봤다. 다 한꺼번에. 네. 우와.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블랙홀 중력파는 그냥 중력파 한번 딱 보고 중력파 있었다, 블랙홀 충돌이 있었다. 네. 그거 가지고 블랙홀 질량 얼마가 충돌을 했다. 네. 이 정도가 거의 다거든요. 알아낼 네. 수 있는 정보에. 근데 이 그 중성자별 두 개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어. 예. 그래서 그렇겠네요, 진짜. 충돌을 딱 하고 2초 후에 네. 바로 그 감마선 관측을 했습니다. 와. 와. 예, 위성으로. 네. 위성 그 우주 감마선 우주망. 근데 감마선이 중력파보다 늦게 온 이유는 뭔가요? 중력파가 오고 아는 거죠. 아, 오고 나서 네, 그걸 알고 동시에 바로 왔는데, 이제 감마선이 네. 오는 거를 이제 네. 알아냈군요. 그 네. 중력파가 관측이 되면 감마선 위성이 그쪽을 겨냥하도록 자동으로 2초 만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와, 2초 만에. 네. 위성이 2초 만에 확 네, 돈단 말이죠. 그래서 중력파를 장난 아니다, 진짜. 딱 감지하는 멋있다. 순간 그 위성의 신호를 보내서 위성이 와. 바로 그 방향으로 돌려서 와. 관측을 한 거죠. 굉장히 급하게 돌았겠어요, 2초면. 그렇죠. 멋있다. 이건 뭐 저기 왜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 뭐 이런 영화 있잖아. 그런 맞아. 식으로 거기 뭐 인공위성이 슉슉 막 움직이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 맞아. 뭐 인공위성이 무슨 막 내비게이션 타고 가는 것처럼 막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딱 일단 감마선도 관측을 했어요. 바로. 네. 와, 대단하다. 그게 그렇다는 거는 어디서 중력파가 왔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게요. 그건 지금 지구의 중력파 관측기가 3개가 있습니다. 네. 라이고가 2개가 있고 비루고 네. 가 같이 그러니까 3개가 동시에 관측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삼각 측량. 예, 그럼 그 네. 세 개가 측량을 해서 계산해가지고 방향까지 알아내는데 2초가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알고 전송하는 알고 데까지. 전송해서 자세를 잡는 데까지 자세를 잡고 예. 사진을 찍는 데까지 그 2초가 안 걸렸다. 감지한 데까지 2초 안 걸렸다. 예. 네. 와, 대단하다. 대단하네요.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게 모터로 이렇게 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웅 하고 막 이렇게. 모르겠지만. 와, 정말 대단하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마선을 관측을 해서 그 전에 항상 의문이라기보다 뭔가 처음에는 의문이었는데 감마선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성문현상 중에서 네, 여러 번 있죠. 우리도 나왔는데 예, 감마 웨이브 버스트인가요? 뭐 그런 거죠. 예, 네네. 예, 감마레이 벌스 감마 웨이브 그래서 버스트. GRB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그 전자레인지 그거. 예, 그때도 예, 네네. 전자레인지 타이머 끝나기 전에 문 열면 아, 그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때는 감마선은 아니고요. 감마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예. 아, 그렇죠. 예. 네, 우리 저뭐 헐크 돼요, 헐크. 그러니까 감마선 폭발 중에서 적어도 일부는 중성자별 충돌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오. 예, 그게 확인이 된 거죠. 와. 일단 그것이 감마선 확인됐다. 폭발 중에 길이가 아주 짧은 것,
네. 중성자별이 충돌이다라는 이론이 확인이 됐습니다. 벌스트. 네, 일단 그래서 맞아요? 그 이론하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와, 벌써 그 하나 증명됐고. 증명이 하나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가시광선에서 관측을 합니다. 네, 눈으로 봤다. 눈으로. 와. 네, 가시광선에서 관측을 했는데 그거는 킬로노바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킬로노바. 그 초신성을 영어로 슈퍼노바라고 슈퍼노바. 하거든요. 그게 노바가 신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새로운 별. 네. 근데 킬로노바는 슈퍼노바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성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밝아요. 그러니까 킬로가 붙은 거죠. 일반 신성과 초신성 사이에 있는 거군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킬로노바라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관측이 된 적이 없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언제 가능하느냐? 중성자별이 충돌을 하면은 킬로노바라는 게 생길 수 있다. 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관측이 됐어요. 와, 두 번째 증명. 두 번째 증명. 이거 엄청나다, 진짜. 그동안 중성자별 충돌을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그냥 매칭을 해놓으면, 했군요. 예,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될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와. 원소스 멀티유즈. 예. 진짜 그러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한 가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예. 지난번에 우리 블랙홀 발견했던 거는 사실 다른 걸로 못 봤기 때문에 대충 이쪽에서 왔으니까 이 정도 크기의 블랙홀들이 저쯤에서 부딪혔을 그렇죠. 거라는 굉장히 러프한 추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느 점에서 뭐가 그렇죠. 일어나는지 확인할 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어느 은하에서 발견한 건지 알아요. 은하 이름을 그러니까요. 알아요. 네. 와. 와, 멋지다. 진짜 멋있다. 짱이다, 진짜 네. 이거. 짱이다. 과학 만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킬로노바는 가시광선에서 발견했는데, 이거는 그 중력파 발견되고 한 11시간 후에 발견됩니다.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밝게.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실제로 좀 늦게 출발을 했군요. 네네. 안에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결과로. 그게 충돌을 하면,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을 하면 네. 거의 블랙홀이 되거든요. 네. 더 큰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고, 네. 블랙홀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미량의 물질이 빠져나옵니다. 네. 에너지. 그러겠죠. 예. 그게 이제 빛으로 나와서 킬로노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지연이 생기는데, 예, 그 예상대로 딱 그때 발견이 와. 됐고, 그게 예상했던 모델대로 얼마나 나왔군요. 좋았을까. 네. 그 예상대로 딱 나와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논문 발표될 때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한 그 30명 정도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망원경으로 발견을 했어요. KMT넷으로 본 관측을 거죠? 같이 했습니다. 예. 이게 남반구에서 발견됐거든요. 우리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남반구에 망원경이 있잖아요. 이 네, KMT넷 얘기 저희 방송 들으셨던 분들 제가 10번쯤 했습니다. 네. KMT넷으로 관측을 했고, 와. 또 하나 중요한 망원경으로 등장한 게 그 이산각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예요? 호주에 있는 망원경인데 네. 서울대학교 은퇴하신 교수님 성함 중에 이산각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분 이름을 딴 거거든요. 네, 여자 전문학자. 네.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여성 전문학자고 네. 서울대학교 전체 통틀어서 두 번째 여성 교수님인가? 그러시군요. 네, 전문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네. 네, 그분 이름이 붙은 이산각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고, 그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네네. 망원경인데, 예, 그 서울대학교 임명진 교수님 팀이 네네. 그걸로 관측을 해서 자세한 이제 이론 같은 거하고 다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럼 논문에 저기 같이 저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KMT넷은 이제 가시광을 봤을 텐데. 네, 그 망원경도 가시광 망원경. 네네. 네, 그래서 그 망원경들이 가시광으로 열심히 본 거군요. 네. 그러니까 가시광 관측에서는 우리나라 망원경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네. 특히 KMT넷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24시간 그렇죠. 세대가 돌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 네, 볼 수 그 있고. 가시광 자료는 우리나라 망원경에서 제공한 자료가 제일 많아요. 와. 와. 최고 우리나라 와. 진짜 훌륭하다. 예. 대한민국 만세다.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었어. 그 위치는 우리 은하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은하. 예, 거의 한 1억 3천만 광년 정도 어이구. 떨어져 있는. 우와. 예. 와, 근데 그 멀리 있는 중력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도 다 그 정도였어요. 와, 그렇구나. 예. 가시광도 보이고. 네, 워낙 밝으니까. 네. 네. 그런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가 딱 중력파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감마선이 보이고 할 때마다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와 감마선이다. 그 다음에 네. 가시광 돌 때 와 가시광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 증명되는 거 하나하나의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감마선 일단 그 중력파 가시광선 관측이 되었고 X선과 전파 이건 2주 후에 또 관측이 됩니다. 늦게 출발한 건가요? 예, 그건 X선과 전파 쪽은 이게 그 충돌을 하면서 Z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Z 방향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그 방향이 우리 쪽으로 보여야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Z가 강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게, 가늘게 좁게 쫙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방향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측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좀 약해지면 범위가 넓어져요. 네. 그때 관측이 된 거죠. 아. 그래서 2주 후에 또 관측이 됩니다. Z는 원래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질이 나오면서 에너지도 네네. 그 물질을 우리가 관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 나오는 이제 전파와 전파. X선 이런 오. 것들은 또 2주 후에 관측이 되어서 와. 종합적인 관측이 완성이 됩니다. 진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관측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나요? 천문학에서?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정말 이렇게 원소스 멀티 유즈로. 그렇죠. 만약에 대단합니다. 중력파가 없었다면 이 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서베이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찾지 않으면. 예, 뭐 초신성 찾듯이 마침 망원경이 거기를 향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네, 게 네. 아니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너무 적은 거고. 네. 그렇죠. 중력파는 어쨌든 간에 뭐 어디서든지 중력파가 오면 얘는 감지를 하는 거니까. 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관측을 해봐야 이게 중성자별이 충돌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죠. 아, 네. 그렇죠. 중력파가 없으면 네. 중력파가 딱 관측이 되니까 아, 이게 중성자별 충돌이다라고 알고 보는 거죠. 알고 보면 이제 구체적인 네. 걸 더 볼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로 보면 이게 뭐 그냥 전파인지 뭐 좀 밝은 별인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현대과학이 대단하군요. 2초 만에 그걸 돌려가지고. 우리 그게 더 신기해요. 이상해요. 그런 이상해요. 거예요. 훌륭한 모터 이런 거. 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중력파를 발견한 게 이제 재작년. 네. 그거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제 이 중력파 천문학이라는 것이 뭔가 끌고 가는 방향이 그렇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관측 그러네요. 방법이 그러게요. 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완전 멋있네요. 정말 멋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론 하나를 또 뒷받침하는데 네. 그동안 그 우리가 별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반 질량이 큰 별에는 철까지 만들어지고 네. 그 이후에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해서 네.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약간 부족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초신성에서 그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려면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온도가 있으니까 되는데 문제는 중성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건 핵융합이 아니고 융합으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융합으로는 철이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만들어지고 네. 그 이후는 이제 있던 핵에 중성자가 달라붙어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중성자가 베타 분계라는 걸 하면은 네. 양성자로 바뀝니다. 네.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를 내놔요. 오, 그러면서 이게 늘어나는 그러면서 거군요. 양성자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원소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핵융합하고 완전히 다른 거네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R 프로세스라고 해서 중성자 포획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 신기하다. 네. 그러려면은 중성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성자는 그 수명이 20분 이내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있으면은 자동으로 붕괴해서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양성자로 네. 바뀌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또 돌아다니는 자유 중성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초신성은 다른 조건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 중성자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성자별은 중성자별에는 중성자가 잔뜩 있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이 네. 초신성에서 도저히 이론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만 중성자별 충돌. 그러면서 네. Z 뿜어내면서 거기에 이제 다 물질들 막 그렇죠. 튀겨나오고. 그렇죠. 와, 멋지다. 이것도 노벨상감 아니에요, 지금 거의?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와, 이 정도 그럼- 되면.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럼 그런 과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때는 일부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대부분은 중성자별 충돌 때 만들어집니다. 와. 라는 게 아. 그의 이론이었는데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벨상을 받아야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스펙트럼 같은 걸로 거기에 뭐 금이니 은이니 이런 게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네. 거기까지. 네. 와. 금은 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초신성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 초신성에서 만들어지는 건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금은 초신성이 아니고 중성자별 충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귀하지. 그러니까요. 중성자별 충돌이 그렇게까지 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 그렇죠. 별들보다 훨씬 적은 거니까. 이번 중성자별 충돌 이걸로 거의 지구 정도 질량의 금이 만들어졌다. 와, 지구 덩어리만한 금이. 네, 네. 와, 우와. 한 번 만들 때 확 만드는구나. 이거 뭐 노벨상은 몰라도 파토벨상 정도. 제가 드리도록 하죠. 네. 뭐 이그 노벨상보다 훨씬 권위도 없고 부족했지만 와. 그래서 대단합니다. 멀티 완전히 중력파 천문학 시대를 열었고 예, 모든 파장에서 관측을 성공했고 그런 그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과정도 다 네. 해명을 하고 와. 예, 엄청난 결과죠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해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뭐 아직 과학 기술이 멀었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뭔가 이런 걸 해낼 때의 그 능력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이것까지 하게 됐을까. 네. 우린 아닙니다. 여기는 우린 아니고 인류 중에 몇몇 사람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기사에서 이쪽에서 주로 발표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 과정에 중요한 거는 중력파 천문학자들을 열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력파만 발견한 거지만 이제는 중력파가 끌어가는 어떤 그렇죠. 그 새로운 관측의 시대를 열었다. 와, 멋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야겠다. 맞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증명해낸 것들 그런 것들. 그동안 중력파 충돌 시뮬레이션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해놓은 게 탁탁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 맛의 과학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력파를 검출을 해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어떤 게 충돌했다라고 예측해서 확 돌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킬로노바 같은 거 생긴다고 예측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없고 그걸 예상한 대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실제로 관측이 돼야지 그게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해내는군요 이제 우리가. 멋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동안 보통 이제 논문을 쓸 때 중성자별 충돌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하겠다라고 연구비를 달라 그러면 안 주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줄까요? 주겠죠? 모르죠 이제. 이젠 좀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런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안 물어볼 거예요. 전례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청문연구원에서 KMT넷하고 그렇죠. 정말 큰 역할을 해낸 거잖아요. 그런 망원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KMT넷 시스템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거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칠레, 남아공, 호주에 3개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망원경 자체 크진 않아요. 직경은 1.6m. 어쨌든 이 망원경 3개를 만들어서 가장 별 보기 쉬운 것들인데 남반구잖아요. 이렇게 3개를 붙여놓으면 이제 얘네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낮이 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밤이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밤하늘을 같은 밤하늘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KMT넷이에요. 제가 5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거는 쿨하고 멋지네요. 옛날에 가동되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쿨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 하나뿐이라서 외국 천문학자들도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용 시간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번에 또 불과 작동된 지 한 2년여 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KMT넷 만들 때 중성자별 충돌 관측하겠다라는 거는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겠죠. 저도 못 들었어요. 크게 2개였잖아요. 그렇죠. 외계행성 찾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행성 근지구 그 물체 그거 이제 감시하는 거 2개였는데 뭐 초신성 발견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게 주요 과제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럴게요. 이 노벨상을 뭐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받으면은 우리 쪽도 하나 나눠 받게 될까요? 뭐 그럴까요 과연? 제 노벨상 얘기하는 건 노벨상 욕심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요. 뭐 그냥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관여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논문이 7개가 나왔는데 그 관련한 사람 다 세보니까 한 3,500명 정도. 3,500명. 그 정도면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천문학자의 한 4분의 1 정도. 3,500명, 3,500명이 연합해서 이 결과를 냈습니다. 나눠 가져야죠, 뭐. 2만 원씩 이 정도로 나눠. 10억 원 3,500명이 나눠 가지면 몇만 원씩 가지겠네. 네, 정말 통쾌하고 뭔가 이럴 때 보면은 과학 기술의 개가와 동시에 어떤 인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이런 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정말 대단한 걸 계속 해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과학을 어떻게든 했어야 했어.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런 거 하는데 나머지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런 쓸쓸한. 예전에 저희 그 격동 500년에서 그 곽철식 작가님이 무슨 얘기했던 적이 있었냐면 그 마리큐리 얘기하면서 그 5톤의 돌을 빻는 것으로 과학의 발전이 올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그때 저도 비슷한 생각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확실히 성과만 낼 수 있으면 나도 빠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이런. 그게 문제죠, 그게.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재능이든지 노력이든지, 뭐, 결과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못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 보면, 뭐라도 할걸,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린 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전 좋아요. 이 뭔가 네. 이 연저리에 있는 것도 되게 네. 좋아요. 사실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도 무슨 결과였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진짜 미국 가서 일찍 보고 올 줄 알고 네. 시작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그 수학 클래스를 만들 줄은 더더욱 몰랐죠. 네.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과학자들이 뭐 예상한 것도 얘기했지만, 수학이 되게 신기한 게, 수학도 이상하게 되게 잘 맞잖아요. 뭔가 세상을 설명하는 그렇죠. 그런 네. 걸로. 지금 이런 이론을 뭘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수학을 한 수학이죠. 거예요. 네. 그냥. 네. 그냥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물리학자분 리스트를 슬쩍 꺼냈단 말인데, 이 세상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 수학이 세상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저 성당 기사단의 산파 역할을 했던 성당 기사단 나왔습니다. 예. 네. 네, 전문 분야. 예, 세인트 버나드, 성 베르나르두스. 그 양반은 강아지 이름 아닌가? 그 강아지 이름이 이제 그 사람 딴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세인트 버나드는 이미 딱 그 사람을 이름을 딴 건데 그렇군요. 이 사람이 신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절에 12세기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과 수학이 신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는 생각을 피타고라스도 사실 예전에 그랬었나요? 그 피타고라스 얘기 듣고 했나 보군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느껴지는 거는 수학과 세상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수가 세상을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니고 수학 원리가 세상을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내고 규정해버린 게 아니냐. 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생각에는 있어요. 파토님이 수학을 좀 공부를 하면 뭔가 굉장히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소설. 수학은 모론. 네, 그렇죠. 그런 거 재밌는 걸 쓸 것 같은데. 네. 예, 뭐, 더 이상 헛소리 나오기 전에. 네. 이 정도에서 우리의 인류의 훌륭한 개가가 또 있었다는 거 네. 정리해드리고. 훌륭하네요, 진짜. 네,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이용의 집착 분석도 물론 이 정도 훌륭한 얘기겠죠. 네, 항상 그렇듯이. 당연히 항상 그렇듯이 충격과 집착적인 뭐랄까요 탐사 취재 네. 그리고 인류의 어떤 그 나태함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이런 걸로 점철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젠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럼 이제 바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이용의 집착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뭘 준비했는지 한번 보따리를 펴보시죠. 네. 최근에 몇 편이 되게 괜찮았어서 반응도 좋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사실은 높아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린벨트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대치를 많이 넘지 않으면서 관리하고 있군요. 관리를 해야겠네요. 근데 준비를 해왔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죠. 영감을 주셨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 한국 언론이 과학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해외 매체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데일리 메일. 네이처보다 더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 있으면서 많이 본 신문인데요. 네. 제 강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UFO 관련 강의할 때는 뉴스 오브 더 월드가 사라진 이후로 그런가요? 네. 내셔널 인콰이어로도 요즘 없잖아요. 네. 없어졌나요? 네, 없어진 것 같아요. 저쪽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던 건데 저쪽이 이제 다시 강세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그 주한 영국 대사 찰스 헤이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북핵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항공모함을 한국에 급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 참으로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했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저 참 문제 많았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헤이 대사가 이거 뻔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영국에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그러니까 인빈시블급이라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퇴역을 했고요. 이제 후계함인 퀸 엘리자베스 함이 최근에 진수를 했어요. 진수를 했으면 아직 투입된 건 아니죠. 네, 아직 실제로 작전에 투입될 상황은 아니고 며칠 전인가 어젠가 기사가 떴더라고요. 처음으로 항구를 벗어나봤다고. 그러니까 진술을 했다는 건 이제 물에 뜨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물에 뛰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한국까지 올 수 있을 리가 없지. 2019년쯤에 취역을 할 것 같고요. 아이고. 찰스 헤이 대사가 최근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없는 항공모함을 급파할 수는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네요. 네. 그 대사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때. 아니 듣고. 그게 10월 16일이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중력파 발견 발표를 한 날이거든요. 네. 여기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없는 항공모함을 그딴 소리 급파하는 하고 있으니 참 정말. 네. 그리고 찰스 헤이 대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거 모두가 궁금해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홍준표 대표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모두가 궁금해했을 때 찰스 헤이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홍준표 대표는 데일리 메일을 구독하는 것 같다. 아 부끄러워. 이게 그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네. 데일리 메일을 구독할 리가 없습니다. 네. 데일리 메일마저도 구독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 이게 사실 욕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야당 대표한테 데일리 네. 메일 구독하시나 봐요. 이거 욕이잖아요, 사실. 욕이죠. 네, 외교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네, 그렇죠. 근데 외교적인 문제는 이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없는 항공모함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일본 그 무슨 야당 대표한테 썬데이 서울 보시나 봐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데일리 메일이 영국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파견할 것 같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요?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데일리 메일이라는 거.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 주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 좋아서 주요 판매 매체지 부수가 꽤 많죠. 3인가 네. 뭐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타블로이드 신문이고요. 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신문입니다. UFO 사진이 주기적으로 실리는. 근데 이게 이름이랑 그런 게 뭔가 정론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오브 더 월드는 좀 이상하잖아요. 딱 네, 듣기에도. 맞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영국에서 주요 언론사잖아요. 3위에 달한 3위까지 돼 있는. 그러니까 긁어다 써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용을 참 많이 하죠. 참 신기한 일인 게 영국이 그 현대 사회에서 막 이슈의 중심에 서는 나라는 또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죠. 그리고 영국에 제가 있을 때 뉴스가 네. 헤드라인 뉴스가 영국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있던 기간에는 그 우크라이나 얘기가 항상 헤드라인 뉴스였고, 그랬군요. 네, 영국 자체 얘기가 영국 헤드라인 뉴스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영국 일로 헤드라인 뉴스는 뭐 다이애나가 무슨 네네, 수영장에서 그 정도? 사진을 찍었는데 셀룰라이트가 있었다 막 그런 거만 맨날 뭐 선거 정도를 해서 뭐 총리가 새로 뽑히고 해야 뭐 네. 뭐가 되지. 그래서 이런 그 찌라시라 그러죠. 네. 이런 찌라시 세계적인 찌라시는 왠지 미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영국의 찌라시가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이 영국 언론을 많이 퍼오는 이유는 가보면 데일리 메일의 기사가 클릭 유도에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언론이 많이 긁어오는 외신 3가지가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 데일리 미러, 메트로 모두 영국이고요. 메트로는 못 가지고 네. 데일리 미러는 데일리 메일하고 자매진대요. 네. 그렇죠. 모두 영국이고요. 모두 낚시질에 특화된 타블로이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영국에서는 왜 이런 언론들이 그 메인 스트림에 있는지 사실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영국 찌라시의 악명 국제적입니다. 어쨌든 한국 언론이 데일리 메일 받아 쓰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한번 포털에 가가지고 한글로 데일리 메일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아, 그러면 그 항공모함 얘기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인용한 거였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몇 군데에서 인용을 인용했죠. 했습니다. 저 봤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네. 영국에서 지금 왜 굳이 항공모함을 보내서 네. 오기도 힘든데 여기까지 네.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요. 네. 이른바 그 JJD라고 부르는 그 주요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주요 언론사들에서도 이 기사, 그 항공모함 정말요? 기사를 가져다 썼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고 네. 그 홍준표 탓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좀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야당 총재인데요. 아이 그리고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이라고 나오면 일단 걸러야죠. 걸러야죠. 일단 뜨는 기사들 보면 진짜 이런 게 많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 기사가 이제 해외 토픽이거나 과학 기사입니다. 정말 아무 말 대잔치죠. 워낙에 다양한 언론에서 이제 막 엉망으로 긁어오다 보니까
데일리 메일이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을 타락시키는 주범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로. 네. 자, 이제 과학 기사 몇 가지를 보죠. 데일리 메일 발. 데일리 메일 기사에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하고 분위기가 안 맞는 경우. 자, 과학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냐면은 조석 작가 만화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돈 내놔 가서 저축할 거야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아이들 유흥비란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예요. 자, 최근에 올라온 뉴스 11월 19일에 다음 달이죠.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됐죠 이제. 네, 행성 X라는 게 지구로 접근해가지고 걔 또 와요? 지구에 강력한 지진을 일으킨 나머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게 이제 7.8기네요, 진짜. 그 행성 X. 2012년부터 계속 오던 애 아니에요? 행성 X는 몇 개로 밝혔습니까? X 다시 몇이야 얘는? 이게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받았었고요. 데일리 메일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가서 읽어보면 이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 아닙니까? 이런 음모론을 보도하면서 진짜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이게 와가지고 지구가 진짜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나사에서는 이런 음모론을 부정했고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전에도 비슷한 소리를 했었고 이 사람이 그 예전에 했던 이야기도 다 헛소리였고 이런 이야기를 해놉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있어서 나사가 부정했다는데 제목을 음모론을 주장한 사람 얼굴을 실어주고요. 그리고 행성 X가 관측됐다는 동영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 밑에 행성 X의 뭐 윤곽이 보인다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한 그 행성 간 충돌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어디서 긁어와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독증인 사람이 읽으면 딱 속기 좋은 네. 지구 멸망 기사입니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도 지구가 그래서 멸망을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결론이 없고요. 그런데 제목은 이런 거죠. 다음 달에 지구가 멸망? 이런 지구 멸망 기사 많습니다. 데일리 그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멸망?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일리 메일의 주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기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소행성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고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충돌을 한다면 만약에 충돌을 한다면 소행성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겠죠. 틀린 말도 아니고. 틀린 말은 안 합니다. 네. 이게 데일리 메일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 보도 윤리라고. 아주 거짓말은 아니다. 또 다른 패턴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외신 기사가 많다는 겁니다. 영국 언론인데 중국발 소식을 보도를 해요. 이런 거죠. 한국 언론이 데일리 메일에서 이런 걸 보도했다고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 중국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마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사진들 나옵니다. 이런 뉴스 한번 보시죠. 간호사 일자리 위협하는 중국의 병원 로봇 노아. 그러니까 중국 어떤 병원에서 로봇 간호사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럴듯하죠? 네, 아주 그럴듯한데. 네,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듯한 사진들도 있습니다. 기사에는 심지어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로봇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외신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뉴스가 많이 나온 거예요. 중국 이 병원 이름도 같고 로봇 이름도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데일리 메일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짓말은 아닐 수 있는데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게 뉴스에 나온 로봇의 사진을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인간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기진 않지 않아요? 그러게요. 좀 위아래를 잔뜩 늘여놓은 쓰레기통 같은데요. 위아래로 늘여놓은 저 로봇 청소기 같잖아요. 네. 저 뒤에 손잡이 있고 이게 끌고 다니는 카트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눈만 붙여놓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일리 메일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중국 어떤 병원에서 진짜 이런 걸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것도 하나의 패턴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사인데 이게 출처가 중국에 있는 익명의 제보자인 거예요. 네, 중국의 한 병원 이런 식으로. 네, 중국의 한 병원 아니면 뭐 러시아의 한 시골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아무 쓰잘데없는 건강 정보입니다.
혹시 영국에 계셨으니까 말마이트라는 잼 아세요? 네, 마마이트. 네. 모르겠어요. 호주에서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영국산 잼인 것 같더라고요. 쓴맛 비슷하게 나는 좀 이상한. 마마이트? 네, 네. 이상한 거 있어요. 말마이트라고 돼 있는. 뭔가 이상한 맛이 있는 이상한 거라면 영국에 충분히 있을 만해요. 근데 이게 마마이트가 치매를 예방해준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뭐 나올 수 있는 기사라고 보는데 사실 실없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비타민이 어쩌고 뭐 이렇다는 건데 마마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한국에서 한국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긁어오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네. 그리고 뭐 데일리메일에서 뜨는 건강 기사 한번 보시죠. 행복하려면 하루 8시간은 자야 한다. 험난한 결혼 생활이 남편 심장마비 위험 키운다. 아내의 화병 위험을 키운다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머리 염색 6회 이상 하면 유방암 위험 높아. 갓 태어난 남자가 아기 손가락 보면 탈모 예측 가능. 채소 과일 많이 먹는 남성의 채취가 여성에게 더 매력적이다. 뭐 딱히 인생에 해가 되는 건 아닌데 뭐 야채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시시껄렁하잖아요. 사실 아, 뭐 어쩌겠어요. 행복하려면 8시간 잔다는 게 그렇죠. 8시간 잘 수 있는 인생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제는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더니 언제는 또 건강에 좋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데일리 메일을 살펴보면 커피가 노화를 부추긴다. 커피가 수명을 늘려준다. 커피가 임신 확률을 낮춘다. 커피가 대장암 확률을 낮춘다. 커피가 건강에 나쁘지만은 않다. 다 한신문에서 나온. 네. 일관성이 하나도 없네.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거 각각의 기사마다 한국에서 긁어온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2009년 무렵에는 치실이 이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치실이 좋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5년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태세를 또 전환하죠. 이런 정말 실없고 일관성 없는 건강 정보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기사들 살펴보면 전부 들어본 적 없는 대학교에 못 들어본 교수님들이 연구한 결과고요. 이 논문 중에 일부는 구글 스콜라 같은 데서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냥 전문가예요. 한 전문가에 네. 의하면 이런 거군요. 저는 이건 역시 데일리 메일의 훌륭한 점이라고 보는데 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적정 비율로 섞여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짜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겠죠. 뭐. 실제 실험한 그런 것도 식으로 해야 있을 되는 거고.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종편에서도 의학 수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네. 탈모 뭐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말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약간 뭐 잠을 뭐 충분하게 자고 이런 거랑 물구나무 서란 얘기랑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면 탈모에 좋다 막 이래서 이제 저건 너무한데요. 이렇게 보고 그렇게 있었죠. 하나씩 끼워 넣는 거죠. 섞여 있는 하나씩 거죠. 끼워 넣는 거죠. 이 와중에 역시나 한국 인터넷 언론들 아무 비판 없이 퍼옵니다. 긁어오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데일리 메일 기사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커피 기사라고 하면 커피가 노화를 부추길 수도 있고 안 부추길 수도 있고 네. 나는 책임은 지기 싫은데 이런 논문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최대한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데일리 메일에 굉장히 세련된 책임 회피 스킬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것처럼 기사를 긁어오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데일리 메일의 중요한 소재, 요즘 북한입니다. 네. 데일리 메일을 인용한 인사이트 아시죠? 네, 인사이트라는 곳 아시죠? 네. 데일리 메일을 인용한 인사이트의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북한이 핵 공격하면 미국인 90%가 한 방에 몰살된다. 말도 안 되잖아. 미국 국민이 3억 5천이라고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네.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아마 외국 나가 있는 미국인이 10% 넘을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해가지고 데일리 메일에 가가지고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 기사하는 분류가 엄연히 과학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한에 의한 EMP 공격이 미국 전력망을 망가뜨리고 1년 안에 미국인의 90%를 죽이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다. 라는 게 제목입니다. 놀랍게도 인사이트는 굉장히 충실히 번역을 한 거였고요.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는 분들이 이런 그 주장을 진짜로 했나 봐요. 그리고 미국인들 90%가 죽는 게 방사능 때문이 아니고 EMP 탄이라고요? 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죽는 정전으로. 정전으로?
정전으로 인해서 무슨 북두의 권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건가요? 금세. 네, 무슨 매드맥스나 1년 만에. 네. 매드맥스나 뭐 그렇게 요즘 되는 제가 것 같습니다. 즐겨보는 야곡만 대사에 따르면 네. 여러분 정전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네. 이 뉴스가, 이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네. 한참 북한 핵뉴스 터지던 시절에 그 데일리메일 메인에서 클릭수 흡수하던 뉴스입니다. 자, 이런 기사도 데일리메일에 뜹니다. 북한이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하면 방사능 구름이 미국과 아시아 전체를 뒤엎는다. 라는 기사를 했는데 이걸 세계일보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태평양에서 북핵폭탄 터지면 11일 뒤 한반도 상공에 방사능 유입이라고 외국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데일리메일에 기사를 받아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계일보 같은 데는 과학 기자가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는 신문사에는. 근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거죠. 그거 없나 한번 보죠. 없을까요? 설마?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과학 기자는 없어도 그 정도 일간지면 검증을 해야죠, 그런 거. 데일리메일은 문제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과학 기사에서 데일리메일은 뭐 이상한 건강 정보, 천체 관련 음모론 이런 거 빼잖아요. 네. 그럼 그냥 평범한 기사들이 나와요. 누가 어디서 뭐 발명했고, 뭐가 중력파를 발견했고 뭐 이런 거. 뭐 논문이 나왔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 가 보면 뭐 로이터 이런 데서 끌어온 거 있잖아요. 네, 멀쩡한 기사들. 멀쩡한 기사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멀쩡합니다. 자, 그런데 데일리메일의 이런 해악을 극대화하는 건 한국 언론사들입니다. 거미가 만든 발자국, 타란툴라 크기의 거미류가 2억 6천만 년 전에 발자취를 남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데일리메일에서 4월 1일에 썼고요. 많은 네. 많은 전이네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데일리메일을 비롯해서 외국 찌라시 나오면 잘 긁어오는 그 한국의 S신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욕 같죠? 네, 칭찬이에요, 사실. 왜냐면, 어쨌든 번역하는 수고를 하는 곳이니까요, 여기는. 구글 하는 거 아니에요? 구글 그러니까요. 근데 이마저도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어쨌든 합니다. 근데 이 신문이 아마도 데일리메일에서 이 기사를 퍼왔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포털 검색어 순위 끝터리에 이게 들어갔겠죠. 네. 근데 이렇게 순위에 들어가면 다른 언론사에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그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막 양산해내기 시작합니다. 네. 어차피 최상위는 스포츠하고 연예고요. 나머지 중에 이제 계속 재활용이 되는 거죠. 이 이후에 며칠간 걷잡을 수 없이 똑같은 기사가 양산이 됩니다. 2억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2.5인치 크기의 거미 발자국이고 60년대에 발견된 발자국 화석인데 발자국 주인의 정체가 최근에 규명됐다는 게 원래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수입이 되면서 약을 치지요. 일단 정체불명의 거미류 생물이 이제 바뀝니다. 희귀 맹독 거미로 바뀝니다. 제목이 그냥 제목부터가 소설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희귀 맹독 거미가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 맹독 거미 발자국 깜짝. 희귀 맹독 거미 물리면 끝. 2억 5천만 년 전일 거라며요. 물리면 끝이 없어요. 뭐야? 없다고 지금 그거. 이게 뭔지 몰라. 발자국밖에 안 남은 애거든요. 희귀 맹독거미 발자국. 독에 물리면 즉사. 어떻길래? 희귀 맹독거미 발자국. 2억 6천만 년 전 생존 섬뜩. 여기에 시간이 이제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복붙이 계속 되면서 제목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약간씩.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약간 더 달라집니다. 희귀 맹독거미 발자국 40년 만에 공개. 거미 크기가 손바닥만 하다고? 공개가 40년 만에 된 게 아니고 규명이 40년 만에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희귀 맹독거미 발자국. 코브라도 울고 갈 맹독이라는 미디어 팬 기사가 있습니다. 미디어 팬. 예, 참고로 네. 참고로 미디어 팬은 윤서인 씨가 만평을 그리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그 독 있는 얘기 같은 건 또 없었잖아요, 원래는. 없죠, 그냥. 없죠. 없죠. 네, 그냥. 전혀 없는 거잖아. 그냥 독이 이게 거미 발자국, 이게 무슨 발자국인지 몰랐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타란툴라 크기 거미인 것 같다. 타란툴라 크기 거미 발자국의 화석이 발견됐다. 네. 이런 네. 거잖아요, 대충. 네. 사실 그런 기사 일반적으로 기사 밸류가 엄청나게 있는 기사조차 별로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언론사의 기사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데일리메일 홈페이지를 캡처한 것도 다른 언론하고 똑같고요. 독에 관해서 소설을 쓰는 것도 똑같고요. 데일리메일을 긁어온 S신문사를 다시 긁어온 거죠. 자, 이런 기사는 맨 마지막에 재밌습니다.
희귀 맹독거미 발자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희귀 맹독거미 발자국 엄청 크네. 희귀 맹독거미 발자국 실제로 징그러울 것 같아. 희귀 맹독거미 발자국 코브라도 울고 갈 정도의 맹독인가 등등의 반응을 아이고 되게 실감 나는 댓글이네. 희귀 맹독거미 발자국이랑 키워드는 절대 빠지지 않죠. 빠지지 않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 네티즌들은 어디에 계신 건지. 아무 책임 없이 아무 말이다 쓰는 영국 타블로이드, 그리고 아무 말이나 긁어오는 한국 언론, 그리고 긁어온 아무 말을 또 키워드 걸어가지고 아무 말로 다시 받는 한국 언론이 왜 근절되지 않는가 정말 궁금하고요. 이렇게 한국 언론들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아무 말이라도 쓰는 데일리메일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털 키워드 순위에 휩쓸려가지고 그 엉터리 기사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포털 가면 대부분이 그런 기사입니다. 고민을 많이 그 결과물이 결국은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이 영국 항공모함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요.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낚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털에 가지 말고 그 포털 검색의 순위 클릭을 안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기사를 볼 때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이 나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2월에 위키피디아에서 공식적으로 데일리 메일을 unreliable 소스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메일 기사가 어떤 그 사실의 근거로 쓰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문제가 됐다는 식의 기사 자체를 언급할 게 아니면 그 주석으로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위키피디아는 쓸 때 항상 참고 문헌을 달잖아요. 네네. 주처를. 그러니까 데일리 메일을 단독으로 인용해서 기사를 내는 한국 언론은 위키피디아보다 믿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보니까 노스클리프 자작이란 사람이에요. 자작이면 기사군요. 영국의 저 귀족이죠. 알프레드 찰스 윌리엄 함스워스 퍼스트 비스컨트 노스클리프니까 노스클리프 제1 자작이네요. 이분이 아일랜드 출생의 영국 언론 사업가였다는데 퓰리처랑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엄청 역사가 있는 매체네요. 그러니까 1896년에 창간됐어요. 와. 영국에 웬만한 거 다 그렇습니다. 영국 전철도 저래요. 전철. 지하철도 19세기 만든 거 천지야.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도 있는 그 런던 이브닝 뉴스를 창간을 하시고 이브닝 뉴스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신 분이에요. 96년에 데일리 메일 창간. 그리고 1903년에 데일리 미러 창간. 근데 지금 데일리 미러는 그냥 미러로 돼 있어요. 이름이 미러로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덜 타블로이드고 원래 여성 목표로 한 거고 좌파 약간 성향이 있고. 데일리 메일, 미러, 메트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이용하죠. 데일리 메일은 그러니까 만들 때는 뭐 바쁜 사람들을 위한 신문 뭐 간결하고 가독성 높은 기사 뭐 이런 걸 목표로 했다는데 어쩌다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아마도 1910년 헨리에성 소동 또 꽤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놓쳤을 리가 없죠. 그런 호기를. 그럼 21세기에 그 인터넷 카드 뉴스를 지향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잘못된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의 원조격이 사실 이런 타블로이드거든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데일리 메일을 많이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어가 쉽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간결하고 가독성 높은 기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그 기자들의 최근에도 좀 그런 약간 오역 문제가 있었지만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제대로 된 영국 언론 있잖아요. 뭐 타임이나 텔레그라프인가? 네, 데일리 텔레그라프. 그런 거 보면 그 영미권 기자들 글 엄청 길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일리 메일은 짧거든요. 그리고 노스클리프 자작이 제가 보고 있는 거에 따르면 1922년에 한 60세가 조금 안 돼서 사망하는데 과대망상증으로 죽었다고. 근데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와닿긴 합니다. 이런 매체를 만든 사람의 죽음의 형태로는. 이런 매체. 영국 가시면 제가 영국 한 4년 살았잖아요. 이 미러도 굉장히 많고요. 데일리 메일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신문이고 영국은 이제 아직도 가판대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아직도 있나요? 많죠. 아직은 제가 모르겠지만. 핸드폰 생긴 다음에는 좀 그것도 없어졌을 것 같아요. 10년 전까지는 굉장히 많았고, 지하철 앞에 이렇게 신문 팔고 이런 게, 데일리 메일이 쫙 붙어 있고, 앞에 더 선. 더 선, 뭐, 일요일날, 데일리 메일. 그 정론지들은 아무래도 조금 덜 보이는 데 있고, 그 타임스니 뭐. 그 더 선이 그 축구 선수들 그 이적설,
대충 아무 말이나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역시 UFO 사진의 보고입니다. 더선과 데일리 메일. 그러니까 이런 신문들 보면 한두 번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제호는, 그러니까 글씨 데일리 메일 써놓은 거는 되게 궁서체로 영어. 그렇죠. 예. 멋있어요. 영국의 궁서체죠. 근데 이제 표지도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절반 이상 넘어가면 이제 헐벗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항상. 나중에는 그렇구나. 후방주의 이래가지고 안 보게 돼요, 또. 그걸 보려고 산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신문이 이게 납작하고 이런 타블로이드니까 되게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 뒤에 그런 게 나오고, 뭐, 그것도 글씨도 되게 커요. 헐벗은 여성이 있고, 그 헐벗은 여성의 그 비윤리적인 섹스 모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제호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큰 글자로 그 예전에 불편하죠. 최근엔 그거 있었잖아요. 데일리 메일이 그 메인에다가 스코틀랜드 총리하고 메이 총리하고 각선미 대결 뭐 이런 거 그런 거 싫어가지고 충분히 할 만하죠. 싫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네. 하여튼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사죠 사람들이. 그렇죠. 어쨌든 1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영국인가? 영국이 이제 저 때문 빅토리아 시대 말기이니까 네. 아마 돈도 엄청나게 많고 뭐 사람들은 슬슬 지루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저걸 만들 만한 어떤 뭐 여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일이 없긴 해요. 확실히. 네, 날씨가 안 좋고. 영국 재미없거든요, 정말. 아, 그럴까요? 네. 런던은 여름엔 참 좋은데. 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축구에 열광하는지 지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를 겨울에 하는구나. 네, 네. 겨울에는 축구 보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지. 전혀 축구랑 없죠. 그 TV 경마 그런 거 열심히 하는 게 할 일 없어. 오전 9시에 밝아져서 오후 2시면 어두워져요. 한겨울에는. 네. 비 오고요, 계속. 어, 정말 저 영국의 겨울에는 항상 학교 안 다닐 때는 겨울에는 10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조금 먹고 어쩌고 하다가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 만화 봤어요. 동굴에 처박혀 있듯이. 그럼 금방 어두워지니까 금방 밤이 되고. 영국에 작가가 많은 이유가 다들 그냥 처박혀서 글 쓰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화가는 없고 작가는 많다. 아, 납득. 예, 이렇게. 그 작가들의 후손들이겠죠, 뭐. 글 쓰는. 그러니까 정말 그 데일리 메일의 해악은 은근히 정말 크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은근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특히 과학기사 볼 때, 데일리 메일이 출처다면은 그냥 안 믿는 걸로 네. 하시고, 과학기사 아닌 것도 데일리 메일이 출처다면 안 믿는 것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데일리 메일, 더 선, 예. 미러도 안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없어진 그 뉴스 오브 더 월드하고 내셔널 인쿼리어가 정말 짱이었거든요. 걔네는 데일리 메일 같은 정상적인 기사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아, 데일리 메일은 그럴듯해요. 네. 그리고 데일리 메일은 무슨 각선미 논쟁을 하고 있죠. 저 내셔널 인쿼리어 같은 거는 이 표지에 클린턴이 외계인이랑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속으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웃기라고 만든 거에 좀 가까운 느낌? 예, 근데 속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미국 매체인 거죠. 그게 진짜 모르는 일이죠. 네, 그런 거에 속는 사람도 있어요. 속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 워낙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습관적으로 추천을 보게 돼요, 이제. 네. 어디 맞습니다. 기사인지를. 그러니까 조금 믿을 만한 언론이라야지 네. 뭔가 신뢰를 가지. 네. 맞아요.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기사 자체를. 데일리 텔레그래프 좋은 신문입니다. 데일리 메일은 안 좋은 신문입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네 참고하시기 우리나라 바라요. 언론도 유명하고 많이 팔리지만 그 정도 수준의 언론도 있잖아요, 많이. 그렇지, 많이 있죠. 네. 네, 특히 야당 대표님 참고해 주세요. 뭐 헛소리 막 해놓으면은 신문에서 그걸 싣고 다시 그 신문을 인용해서 또 헛소리를 하고. 맞아. 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국에서 자기네랑 직접 관련이 없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항공모함을 띄워서 저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희망봉을 지나서 없는 항공모함 없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희망봉을 지나던 지중해를 넘어서 스웨즈운하를 지나던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야당 대표가 영국 그 대사를 만났는데 그 정도 할 얘기가 없어서 준비한 게 없었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좌진의 잘못이든 아니면 이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이 준비 안 한 돌발 멘트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스타일상. 네. 자기가 와서 본 거지. 네. 요 얘기는 대사원을 만났는데 요 얘기는 꼭 내가 해줘야겠다. 네.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결과는 정말 큰 망신이 됐습니다. 네, 진짜. 예. 네. 데일리 메일을 구독하시나봐요. 진짜 외교상의 진짜 욕인데, 진짜. 욕이죠. 정말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데일리 메일 관련돼서 집착 분석해 주셨는데,
뭐 괜찮았어요. 그런 대로.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그 언론의 심각성을.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정말 계속 속게 되니까 예. 특히 외국 언론들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하죠. 네. 기자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언제쯤에나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좀 그러니까 가끔씩 궁금해져요. 건전하고 믿을 만한 언론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맞아요. 그 MBC나 KBS 파업하고 하는 것도 네. 네. 이제 믿을 만한 언론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네. 완전히 잘못되는 걸 바로잡는 것이 정치 보복은 아니죠. 네. 보복이면은 그보다 훨씬 심하게 해야죠. 저는 보복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보복? 네, 사람 뭘로 보고. 보복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복수하려면.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뭐 마칠 때 할 얘기 없나요, 혹시? 네, 그리고 사람들 여러분, 저희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 업데이트가 새로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공지해드렸던 노벨상 특별편,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전현직 관장님들을 모시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 이강환 관장님과 이정모 관장님 두 분을 모시고 녹음을 했는데, 엄청나게 재밌고요. 사실 저희가 그 뭐 화학이나 생물학 쪽으로는 거의 이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이정모 관장님이 매우 훌륭한 준비를 해오시고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기대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콘텐츠 업데이트 한 후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뱅의 메아리. 아, 예. 네. 역시나 중요하다는 네, 점.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두 개가 되겠어요. 아, 그리고 저희 그 수학 강좌 온라인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가 이 강좌를 촬영을 하기는 할 건데, 그 오프라인 강의 오시다가 혹시 이제 한두 주씩 빠지시는 분들한테만 제공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강좌를 제공을 하려면 뭐 서버도 있어야 되고 뭐 강좌에 필요한 무슨 어떤 뭐 막 이제 준비할 게 되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아니어서 당분간은 온라인 제공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그냥 강의 내용을 녹화한 그 비디오는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럼 저희 SPBC 뉴스룸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상투적인 얘기지만 네. 다음번에는 더 충격적이고 재밌는 뉴스를 특히 깊이 있는 분석 이용의 집착 분석 네, 다음 달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